앞 시간에 다룬 거는 감정평가 기초이론이고요. 거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지금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인데 이게 여러분을 1년 동안 정말 괴롭힐 영역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또 원리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난해하고 점수를 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한 2번 정도 들어도 머리만 띵하고 잘 정리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동영상을 들으면서 개념을 빨리 익히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영역인데 오늘은 내가 깊이 있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일단 체계부터 잡아야 돼. 체계를 딱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공부할 내용 중에 한 30% 정도 오늘 접목을 시켜 드릴 텐데 그죠? 원래 어렵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라. 어렵다는 걸 알고. 자, 만약에 A라는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가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가격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격 삼면성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되었는가,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걸 비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산 비용이 생산 원가가 3억 정도가 투입된대 그죠? 최소한 생산비가 3억 들어갔으면 3억 정도는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한다. 이걸 비용성의 원리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A 정도 되는 물건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을 참작해서 가격을 평가해요. 이걸 시장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건을 이용하면 앞으로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해 줄 것인가, 수익에 주안점을 두고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걸 수익성의 원리라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느냐,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가격을 평가하고 이 가격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격 삼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이 가격 삼면성에 기초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3방식이라는데요.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이 원가 방식, 그리고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이 비교 방식,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왜 원가 방식이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이냐? 원가 방식은 투입된 생산 비용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비용하고 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 생산 원가 같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3억 들어갔다. 그러면 생산 원가도 3억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투입된 생산 원가, 생산 비용에 착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이 원가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인데 왜 이게 시장성에 착안한 것이냐?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그래서 시장성에 입각한 방식이라는 뜻이고, 수익 방식은 장래에 산출할 수익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하니까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인데요. 자, 바뀌면 안 된다. 원가 방식이 비용성, 비교 방식이 시장성, 수익 방식이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이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평가는 이렇게 가격 삼면성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요. 각 방식마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다 존재해요.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그리고 우리 간편규칙은 가격을 가액이라는 용어로 규제해 놓습니다. 가격이나 가액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임대료를 임료라고도 합니다. 임대료를 줄여서 그냥 임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 방식마다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존재하면 방법이 원래 몇 개가 돼야 돼? 6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1개가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격을 평가하는 4가지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해서 7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방식은 3가지, 방법은 7가지.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7가지 방법. 그래서 감정평가를 3방식,
7방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감정평가를 3방식 7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7가지 방법이 어떻게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가, 이 원리를 전부 습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방법만 7개가 있잖아, 그지? 7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격이나 임대료를 산정해내는지 요걸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용어들도 생소한 데다가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갖고는 머리만 띵해.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을 좀 들어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좀 동영상도 들어보고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방식부터 알아봅시다. 자, 첫째, 원가 방식. 원가. 투입된 생산 원가, 생산 비용에 착안해서 가격을 평가하거나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나 비용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가 방식을 투입된 비용에 착안해서 평가를 해간다. 그래서 비용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원가 방식, 비용에 착안해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원가 방식에서도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시험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각 방식마다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95%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은 간혹 지문으로 뭐 틀만 이렇게 묻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초점을 요 가격을 평가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각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네 가지 방법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는가, 요게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원가 방식 첫 번째, 이 원가 방식에서 요거다고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가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하고,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 간편규칙은 가격을 가액으로 규제해놓고 있다 그랬어요. 적산가격 또는 복성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원가법은 어떻게 적산가격을 구하는가? 적산가격을 구할 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다. 이렇게 제조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란데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과정, 이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빼는 것을 감가수정이라 합니다. 감가수정. 감가액을 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간편규칙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겠죠. 거기에 규칙 있나? 보자. 네, 규칙을 넣어놨나? 그래 봐봐. 그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해가지고 틀을 잡아놨고요. 이제 그 도표도 있죠. 3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7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과 임대료를 뭐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구하는가, 공식까지 들어있죠. 9페이지에. 그 9페이지에 있는 그 3방식 7방법의 체계, 이게 한 문제자라고 보시면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체계를 딱 잡아야 돼.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리고 이제 뒤에 넘기면 10페이지 봐봐. 원가 방식 가서 10페이지. 간편규칙에 정의된 원가법. 거기 간편규칙 2조 1항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랬단 말이야. 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공개하는 걸 뭐라 그래서 감가 수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즉 감가 누계를 공제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 이걸 바로 원가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원가법은. 자, A라는 건물의 가격을 지금 원가법으로 평가하고자 해요. 근데 이 건물이 2000년 12월에 준공이 된 물건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지금이 2020년 12월이야. 그지? 20년 전에 준공된 이 건물을 2020년 12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자 해요. 그럼 자, 이 건물은 지금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노 이미? 20년이나 경과를 했죠. 그지? 이 20년이 경과된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한단 말이야. 근데 건물은 내용호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2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건물이 가치가 많이 소모가 됐겠죠. 응?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가 발생한다면 가치가 소모된다면 감가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효용 가치가 감소하고 소모가 생기는 물건이 있잖아, 그죠? 소모되는 물건, 건물 또는 뭐 기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에이? 이런 것들을 통틀어 말하냐? 용어는 하는 게 알아놔라. 상각자산이라고 합니다. 상각자산. 시간이 흐를수록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물건. 예를 들면 건물, 기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걸 통틀어 상각자산이라는데 이 상각자산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바로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에요. 자, 원가법은 어떤 원리로 가격을 평가하는가? 용어부터 한 개 알아야 된다. 2020년 12월은 이 건물을 준공한 때, 신축한 때죠. 그죠? 처음 신축한 시점이 2020년 12월이제. 요 2020년 12월을 준공 시점 또는 건축 시점 또는 신축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네, 그지? 준공 시점, 건축 시점, 신축 시점. 그리고 2020년 12월이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죠. 이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 한다. 기준 시점. 용어를 알아라. 자, 원가법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에, 무슨 시점? 내가 지금 준공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이라고 했다. 요 기준 시점인 2020년 12월에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똑같이 다시 한번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 준공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을 똑같이 재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이 말이야. 재생산한다 또는 신축해본다 또는 재조달한다. 다 같은 말이다. 재생산, 신축, 재조달한다. 근데 이 대상 부동산을 똑같이 기준 시점에 2020년 시점에서 다시 재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재생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있겠죠. 재생산 비용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하고 같은 말이 뭐래 그랬어? 원가. 그래서 재생산 비용, 신축 비용, 재조달 비용, 재조달 원가 다 같은 말이다. 이 건물을 똑같이 다시 한번 생산하고 가정을 하니까 이 건물을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원가가 5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자, 이 B를 다시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생산 원가가 5억이 들어갔다. 그 말은요, 이 B 건물의 가격이 5억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 원가법은 투입된 생산 원가, 생산 비용에 착안해서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용이 5억 들어왔으면 이 물건 가격도 5억이다 이 말하고 같아. 그러면 자, 잘 들어봐. A를 똑같이 재생산한 물건이 B죠. 근데 B를 생산하는데 5억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B 건물 가격이 얼마? 5억이죠. 근데 A를 똑같이 생산한 게 B제. 그럼 B 가격이 5억이니까 A 가격은 얼마일까? 5억이겠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A를 똑같이 재생산한 물건이 B인데 B 가격이 5억인데 왜 A 가격이 5억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원가법의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죠. 이 B를 언제 시점에 재생산한다 그랬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이게 기준 시점에 다시 생산을 했잖아. 그죠? 준공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다시 생산한 거니까 2020년 12월에 생산한 물건이지. 그럼 B는 신축 건물이야. 2020년도에 건축한 물건, 그지? 근데 A는 이미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중고 건물이죠. 그 여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2020년도에 신축한 건물 가격하고 20년 전에 중고한 중고 건물 가격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자, 20년 전 중고 건물 가격, 요 중고 건물 20년 전 중고 건물 가격을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거야. 요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중고 건물을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다시 재생산하고 가정하니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지? 이 5억은 신축 건물 가격이란 말이야. 이 신축 건물 가격 5억에서 20년 지난 중고 건물이 20년이 경과한 동안에 발생한 감가액을 다 계산해 봤다. 그랬더니 이 건물에서 만약에 감가가 매년 1,000만 원씩 감가가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매년 1,000만 원씩. 그러면 20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가 생겼으니까 20년간 총 발생한 감가 누계액이 얼마가 되겠죠? 2억이 되겠지. 20년 곱하기 1,000하면, 그죠? 그 2억을 공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20년 지난 건물, 중고 건물 가격이 3억하고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게 바로 원가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이 생산 원가에 착안해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원가법.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적산 가격 또는 복선 가격이라 한대요. 적산이란 말은 쌓을 적자 계산할 산자라.
그러니까 건물을 한 개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전부 쌓아서 계산해 보니까 요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산 가격. 또 복성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라. 20년 전에 건축한 물건을 준공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서 생산한다고 가정해서 구해진 가격이다. 그래서 복성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적산 가격, 적산 가액을 원가보로 산정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지? 첫째는 제조달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건물이 20년간 총 발생한 누계, 감가 누계액이 얼마인가. 요게 있어야만 가격을 산정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할 포인트는 제조달 원가가 뭔가, 또 제조달 원가에는 어떤 게 있는가, 또 이 건물의 제조달 원가 5억을 어떻게 계산해 내는가, 그리고 감가액, 요 감가액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감가 수정 방법 7가지가 있어요. 감가액 구하는 방법만. 그리고 또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와 감가 상가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른가. 공부거리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원가법 한 개만 해도 칠판 한 판을 다 그려도 모자라요. 다음에 2월에 가서 이제 2월달 기본수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모든 걸 다 한번 정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진도가 나갈 때는 원가법은 이런 원리로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방법 중에서 그죠? 이게 가장 어렵고 공부거리도 가장 많아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가법이 가장 공부거리가 많고 난해합니다. 공부할 내용도 분량도 엄청나고요. 칠판에 한 판 반 정도를 그려야만 원가법 한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공부거리 많은데 오늘은 원가법이 이런 원리로 가격을 산정해 내는구나. 요 정도까지 하면 되고요. 뭐 제조원가에 뭐가 있고 어떻게 제조원가를 구해내고 뭐 머리 아프다 그런 거는 다음에 1, 2월 단계 가서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원가 방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원가법. 무슨 방법이 뭐냐 하면 무슨 법입니다 하고 답을 해야지. 원가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하고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란다? 적산가액, 적산가격이라는데요. 어떻게 적산가격을 구한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다. 오케이? 끝. 자, 여기까지 해놓고 두 번째 이제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원가 방식이다.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하고 이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적산임료라고 한다. 어떻게 적산임료를 구하는가?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이게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구한다. 그러니까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산법도 말 그대로 1년간 받을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 경비 이런 것들을 전부 쌓아서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적산법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주가 임대하면서 내가 이 건물에서 1년간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1년간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그죠? 지출할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임대료 징수하는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하고 경비 이런 것들을 전부 쌓아서 계산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임료를 산정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적산법. 그래서 또 적산임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시험에 한 2, 3년 아니면 3, 4년에 한 번 정도 등장해요. 이거 외에 나올 거 없어요. 옛날에는 뭐 나중에 수익 방식에 가면 환원이율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환원이율하고 기대이율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것도 자주 나오고 필요쟁비에 어떤 게 있고 경비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나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게 나오겠는데 지금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라고? 적산법. 원가법은 임대료가 아니고 뭐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가격을 평가하는 건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지. 그것도 구분이 돼야 되고 또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뭐라 표현했노? 적산임료라고 한단 말이야. 비준임료나 수익임료가 아니고. 그리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거기에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차감하는 게 아니고 이는 부호가 달라지면 안 되겠지. 이 공식 자체를 기해둬요. 여기까지 외에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원가 방식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 비교 방식으로 가자.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와 비교를 해가면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을 평가하거나 임대료를 평가하니까 시장세에 차이나는 방식이라고 했죠. 어이? 가격 3변수 중에 시장세에 차이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비교 방식을 시장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시장접근법이라고. 이 3방식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중추적 방식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물건을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하면 알겠지만, 그죠? 대부분의 물건은, 그죠? 비교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해요.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 비교 방식이니까 비교 방식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없다. 반드시 나오는데 3방식 중에서 가장 점수를 따기가 싫고 공부할 게 없어요. 응? 아주 그냥 뭐 나중에 1년에 제대로 딱 한 번만 듣죠. 그럼 이 비교 방식은 끝이야 그냥. 근데 시험 문제는 100% 계산 문제로만 나와. 계산한 거. 근데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쉽다니까. 쫄지 마 좀. 이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도 못 푼다. 풀 계산 문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숫자 보는 순간 다 찍어야 된다. 알았지? 이거는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비교 방식에서 첫 번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비준 가격 또는 유추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비준 가격 또는 유추 가격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비준 가격을 산정하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가 된 사례, 거래 사례나 매매 사례가 같은 말이다. 매매가 된 사례를 하나 수집한다 이 말이야. 거래가 된 사례를 하나 수집해서 그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이 있겠죠.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에서 산정되는 사정 보정치 곱하고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시점 수정치도 곱하고 지역 요인 비교 결과 산정되는 지역 요인 비교치도 곱하고 개별 요인 비교 결과 산정되는 개별 요인 비교치도 곱하고 또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면적의 차이가 나면 면적 비교치까지도 곱해줘요. 근데 이제 면적 비교치는 개별 요인 비교에 포함이 되니까 별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거래 사례를 하나 수집해서 이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쳐 산정되는 요인 비교치를 곱해버리면 가격이 산정된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개가 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두 개란 말이에요. 이게. 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요. 첫째는 거래 사례 비교법, 두 번째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자, 거래 사례 다음에는 뭐라 그래서 비교법이라 그랬다. 비교법. 공시가는 비교법이 아니고 뭐라고? 기준법. 이 비교법인지 기준법인지 이 단어가 틀려도 큰일 납니다. 뭐 공시지가 비교법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 길로 그냥 바로 내년에 만난다. 알았죠? 비교법, 기준법 이런 용어가 달라지면 절대 안 돼. 임의로 내가 용어를 만들면 안 돼요. 규칙에 지금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재작년에는 공시지가 비교법에서 틀리게 나왔단 말이야. 거기에 낚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50%가 틀린 거야. 요 단어 한 개에. 그대로 중요해요. 이 용어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직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토지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도 거래 사례법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이 한 개 있어. 거래 사례를 선택할 때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격 공시도를 배우면 토지의 가격을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구분해서 공시합니다. 근데 이 표준지라는 거는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 요 지역 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 내에서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를 하나 선정한단 말이야. 그 토지가 바로 뭐라고? 표준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를 표준지라는 거야. 이렇게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 가격으로 보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 가격으로 보고 이 표준지 공시가에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은 원리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공시가 기준법인데요. 차이점이 딱 한 개 있어. 뭐냐? 표준지는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니까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아주 정상적인 거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요 자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가기준법은 사정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정 보정을 하지 않고 바로 시점 수정, 표준지 공시가의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치고 그 밖에 만약에 다른 요인 보정을 할 거 있다. 그러면 그 밖의 요인 보정까지를 거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공시가기준법인데 거래 사례 비율과 차이점이 뭐냐?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를 사료로 쓴다니까 표준지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하지 않고 바로 표준지 공격의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공시가기준법입니다. 차이점이 딱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 방식의 임대료입니다. 가격이 아니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임대 사례. 그러니까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임대료를 평가한다는 거고 가격은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야 사례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거래 사례, 매매 사례가 있어야. 그래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건 임대 사례 비교법이야. 뭐 용어가 뭐 별거 있나? 똑같은데.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비준 임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준 임료를 구하는가? 똑같아. 임대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 사례 부동산의 임대료가 있겠죠. 사례 부동산의 임대료에다가 거래 사례표하고 똑같은 원리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쳐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임대 사례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표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 비교 방식은 세 가지 방법이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공부할 게 없어. 요거 비교 방식의 원래 평가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가격을 평가하는 게 요 거래 사례 비교법의 원리 한 개만 딱 정리하면 그죠? 세 가지 방법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공부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만 알면은 이제 나머지가 동시에 해결되니까 그죠? 아주 뭐 단순하게 진짜 공부할 거 없다. 나중에 보면은 자 거래 사례법이 이런 거다. A라는 물건의 가격을 2020년 12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냐 하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요 지금 A 물건은 진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30평짜리 주택인데 방이 3칸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한 개가 있고 베란다도 앞쪽으로 딱 하나가 있는 이런 주택의 가격을 거래 사례비율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 A 부동산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다. 그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인데 거래 사례비율은 이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하는 거야. 똑같은 물건이나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된 매매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한다 이 말이야. 이 사례 부동산을 하는 게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수정을 내서 사례 부동산을 비교해가면서 거래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한단 말이야.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격을 평가하려면 가장 먼저 거래 사례를 수집해야 되죠. 자, 사례를 하나 수집했다 지금. 근데 이 사례가 이게 거래 사례인데 그지? 이 사례가 2019년 12월에 거래를 했어요. 얼마에 거래를 했느냐? 2억에 거래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거는 저하고 있잖아. 그지? 누구하고 거래를 했다 해야 되지? 우리 성주 씨하고 거래를 했다 하자. 우리 앞에 있는 김성주 씨하고 저하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죠. 강사와 수강생 사이 아닙니까? 원장하고 수강생 사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이 성주 씨가 부동산을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대갑니다. 혹시 매물 의뢰할 거 있고 사거나 팔 거 있으면 찾아가. 알았지? 아주 잘해요. 진짜. 성주 씨하고 둘이 거래를 했는데 성주 씨 집이 무슨 동이에요? 무슨 동이지? 집이? 요거는 화원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화원읍. 화원읍에 소재하고 있고 역시 30평짜리 주택이고 방도 역시 3칸이 있어. 근데 화장실이 2개라.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화장실이 2개, 베란다도 앞뒤로 2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부동산은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냐?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 그죠? 물리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죠, 부동산은. 그래서 이제 동일한 물건이 없으면 유사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선택해서 이 사례를 지금 수정해가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야. 근데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가, 그죠? 저하고 우리 성주 사이에 거래를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이잖아, 그죠? 지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례 가격 자체에 사정이 개입돼 있죠. 만약에 잘 나는 지인 사이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했다면 이익이 아닌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이 거래 사례에 개입된 사정을 수정해줘. 그러니까 잘 아는 지인 사이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더라면 이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겠느냐고 개입된 사정을 수정한다. 그게 사정 보정 작업입니다. 첫 번째 사정 보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을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이 지금 언제고 2020년 12월이제. 근데 거래는 1년 전에 했죠. 거래 시점이 1년 전이제. 지금 2019년이니까 그지? 이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1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 지금도 똑같이 이익일 수는 없어.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그지? 그래서 사례가 거래 시점에 거래가 되지 않고 기준 시점에 거래를 했더라면 요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겠느냐 하고 이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줍니다. 이걸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바꿔준다. 그걸 시점 수정이라 한다 이 말이야. 시점 수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례는 지금 어디에 있노? 화원읍에 소재하고 있다. 근데 대상 부동산은 진천동에 속해 있으니까 지역이 서로 다르죠. 만약에 사례 부동산도 대상하고 똑같은 진천동에 있었다면 이게 2억이 아니고 뭐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대상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의 차이가 나는 지역의 격차를 수정해줘. 지역의 차이. 그걸 지역 요인 비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보면은 평수하고 방 숫자까지는 똑같은데 화장실하고 베란다 개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차이가 났죠. 만약에 이 사례 부동산도 대상 부동산하고 똑같이 화장실이나 베란다가 똑같이 한 개씩 있다면 요 금액보다 좀 적은 금액에 거래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의 차이는 물적 차이를 수정해줘. 물건의 차이, 물적 차이를 수정해준다. 이걸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면 요 요인 비교 결과 산정되는 요인 비교치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사정 보정치가요 90분의 100, 그 다음에 또 시점 수치는 105분의 95,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90, 그리고 또 개별 요인 비교치는 뭐 95분의 100, 요런 요인 비교치가 나타나지. 그럼 요 4개의 요인 비교치를 사례 가격이 지금 얼마고? 2억이죠. 요 2억에 전부 다 곱하는 거야, 다. 다 곱해버려. 그러면 산인데 뭐 할 것도 없네 이거, 그죠?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2억 곱하기 105분의 100이네, 그지? 그럼 뭐 1억 9천 얼마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그 가격이 딱 나와.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표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은 뭐냐? 요인 비교치, 이제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요걸 계산해 내야 되죠. 요걸 어떻게 구하는가 초점이야. 전혀 어려운 게 없어. 한 번만 들으면 다 해. 1열에 가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인데요. 시험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에 따라서 요 가격을 산정하는 거, 직접적으로 가격을 계산해라.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100%. 공부거리도 전혀 없고 아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은 이 비교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추적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다. 무조건 딱 한 개 나와요. 재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다. 계산 문제로. 공시가 기준법 1개, 거래사의 비교법 1개, 막 2개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죠? 요거만큼 쉬운 계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2-3문제만 연습해서 풀면은 아주 쌈박하게, 아주 쉽게, 짜릿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계산 문제도 희열을 느끼면서 한 개 풀 수 있다. 알았죠? 자신을 가지고 대기하시라. 자, 비교 방식이고, 이제 마지막 수입 방식으로 갑니다. 실제 이 수입 방식은 가장 어렵고요.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니까, 감정평가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전체 수입 방식에서 내용 중에 한 20-30%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기본적인 내용만 문제를 냈는데도 그것마저도 어려운 게 수입 방식이야. 아주 까다롭습니다. 원리가.
자, 수익 방식도 이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자, 먼저 첫째, 수익 방식에서 가격이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환원법. 그리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상정되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 한다. 어떻게 수익 가격을 구하는가?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한다. 자, 우리 환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죠? 환원이라는 용어하고 같은 말이 또 있었다. 뭐대? 환원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래도 지금? 환불? 가만히 있으라고 좀. 할인이나 말 들어봤지? 할인. 우리 지난주가 투자론 끝난 게. 자, 화폐 시장가치 계산했다. 화폐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가산을 해줬어. 이자율만큼 가산한다. 그래서 할증이라 했지.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깎았다. 그래서 이자율만큼을 깎아서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할인하고 환원이 같은 말이야. 그 할인하고 환원했다 말은 이자만큼을 깎는다는 뜻인데요. 이자만큼을 깎는 게 나누는 거야. 이자만큼을 깎는 게 이자만큼을 가산하는 거. 곱하는 거는 할증이라는 거고요. 이자만큼을 곱하는 게 나누는 게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이자로 나누어서 즉 할인하거나 환원해서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을 환원하여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수익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 환원법이 아니고 자, 요 용어가 수익 환원법인지 수익 분석법인지 이 용어 바뀌면 큰일 나겠죠. 환원법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용어가. 수익 분석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수익 임료라고 한다. 아까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뭐라 그랬죠? 적상가격.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비중가격.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수익가격. 그지? 용어가 틀리잖아. 그 다음에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 임대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비준임료. 수익분수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수익임료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용어가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지? 그리고 수익임료를 어떻게 구하는가? 수익임료는 순수익의 필요재경비를 가세해서 구한다. 이렇게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는데요. 이 수익분석법도 나올 게 없어요. 자,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은 한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별거 없다. 이렇게 나온다.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 하느냐? 원가법, 기억.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임대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뭐라 하느냐? 비준임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 수익 분석법이잖아요. 수익 환원법이 아니고 여기에 띄거 돼가지고 뭐 기역, 니은, 띄것에 올바르게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배열된 것을 이 시험 문제가 딴 게 아니고 이거 왜 안 나와 이런 거? 그러니까 딱 임대료 평가법은 제가 적어드리는 거. 적산법은 요거 한 줄. 임대사례비교법은 요것도 알 필요 없어. 그냥 거래사례비교법하고 똑같다. 요것만.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법이 임대사례비교법이고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비준임료한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법은 수익환원법이 아니고 수익분석법이고 수익분석법에 따라서 수익임료를 구할 때는 순수익의 필요잉여비를 더한단 말이야. 자, 아까 적산임료를 구할 때도 필요잉여비를 더해놨죠. 항상 임대인이 원래 경비는 임대인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임대료 받아가지고 경비를 지출해보면 수익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래 임대인이 지출해야 될 경비지만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징수할 때 이걸 포함해서 받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경비는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항상 가산하는 겁니다. 다 가산해 놨잖아. 그지?
이 부호가 바뀌면 안 되겠지 이게. 순수익에 이렇게 필요쟁비를 가산해서 임료를 산정한 방법을 수익 분석 변화인데요. 임대료 산정 방법 이거 외에 나올 거 없어. 그냥 요거 딱 세 줄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초점은 여기도 수익 환원법이겠죠, 그죠? 자, 수익 환원법은 이런 거다. A라는 물건의 가격을 2020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평가를 하고 돼. 가격하고 가치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를 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럼 수익 환원법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해 줄 것인지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미리 측정해야 됩니다. 장래 예상 순수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앞으로 매년 1년에 1억씩 수익을 산정해 줄 것 같다. 매년 순수익이 1억하고 여기서 순수익이 뭘 뜻할까요? 자, 우리 여기 봤죠 이거? 투자 후에 들어오는 수익은 5가지 수익이 있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소득, 세전세금수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수익이라고 표현할 때는 뭘 뜻한다 그랬지? 순영업소득을 간다고 순영업소득. 이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소득이나 수익이나 이익이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순소득, 순이익, 순수익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죠. 저 순수익이 뭘 의미한다고?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 이 말이다. 알았어? 그걸 기억해놔라. 순영업 소득을 이렇게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에요. 이 순수익은 뭐라고? 순영업 소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익 방식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앞으로 매년 얼마씩 순영업 소득, 순수익을 산출해 줄 것인지 미리 순수익을 예측해 보는 거야. 그럼 자, 이 건물이 이제 앞으로 1년에 1억씩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익이 지금 1억하고 계산돼 나왔죠? 근데 이 1억은 지금 현재 발생하는 수익입니까?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장래에 예상된다. 그러면 요 1억은 화폐 가치로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다. 아, 그건 아나. 미래 가치죠? 근데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냐고 평가하고 난다, 그지? 그래서 이 수익이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버리니까 현재 시점에 가격이 얼마 산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 한다 그랬지 아까? 할인.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가산하니까 할증이라 했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깎으니까 할인이라 한다 그랬잖아. 할인이나 환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할인 또는 환원한다 이 말이야. 근데 할인이나 환원을 할 때는 뭐 갖고 하대? 이자율을 갖고 있다 말이야. 이자율. 할증을 할 때도 이자율만큼을 가산했고 할인할 때도 이자율만큼을 깎았잖아. 그지? 이자율만큼을 할인한 거죠. 이 수익이 장래에 예상되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이자율로 환원을 시켜주니까 할인을 해버리니까 현재 시세 가격이 계산되더라. 그래서 수익을 뭐해서 할인 또는 환원해서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야.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해내니까. 근데 그럼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려면 첫째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얼마인가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첫째, 순수익이 얼마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수익이 얼마하고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할인 또는 환원을 하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되죠. 이자율이 몇 프로인가? 예를 들면 10%나 5% 이자율이 있겠죠. 이 할인 시켜주는 이자율, 환원 시켜주는 이자율. 그래서 이걸 할인율, 환원 이율, 환원 시켜주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환원 이율. 할인 시켜주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할인율.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환원 시켜주는 이자율, 환원 이율이 몇 프로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 수익이 1억, 환원 이율이 그러면 10%하고 계산이 됐다. 그럼 이제 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해야 되겠지. 자 수익이 1억, 그 다음에 환원 이율이 몇 프로? 10%. 그럼 이 1억을 10%로 나눠야 되죠. 그럼 가격이 나오겠지. 얼마일까? 1억을 10%로 나누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1억에 10%를 곱하면 1억 천입니다. 1억 곱하기 10% 0.1하면 1억 천이다. 곱하면. 근데 나누면 10%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곱하면 그죠? 10분을 곱하는 거하고 나누는 게 달라. 이게 10%는 10분의 1인데 10분의 1로 나눌 때는 그죠? 10배만큼 단위가 커지는 거야. 10배만큼 커진단 말이야. 그럼 1억에 10배면 얼마고? 10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 앞으로
여러분이 곱하기, 빼기, 더하기까지는 다 잘하는데, 그죠? 요거만 나오면 그냥 분수 나와가지고 나누기만 나오면 그냥 맹해가지고 그냥 안 쳐다보는데, 나눌 때 5%나 10% 나올 때가 가장 많습니다. 에? 그럼 10% 나눌 때는 계산기를 때릴 필요가 없어. 분자에 0만 하나 더 붙이면 돼. 10배가 커지니까 0 하나 더 붙이면 된다고. 1억에 0 하나 더 붙으면 얼마? 10억. 그럼 1,000원을 10% 나누면 만원. 400원을 10% 나누면 4,000원. 딱 기억하라니까. 10% 나올 때는 분자에 0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에? 그럼 이제 5% 나올 때는 10배가 아니고 20배 커지는 거야. 5%는 분수로 20분의 1이란 말이야. 20분의 1. 20분의 1이니까 20배가 더 커지는 거야. 분자의 20배가. 10분의 1로 나눌 때는 10배가 커지는 거고, 20분의 1로 나눌 때는 20배가 커지는 거고, 100분의 1로 나눌 때는 100배가 커지는 겁니다. 1억을 100분의 1로 나눈다? 100억 되는 거야. 100억. 100배가 커지니까. 그러면 1억을 20분의 1, 0.5로 나눈다. 0.5, 5%로. 아니, 0.5예요. 0.05, 5%. 5% 나누면 5%가 20분의 1이지. 그럼 20배가 커진다고. 그럼 얼마가 될까? 20억이다면 1억 나누기 5% 하면 20억. 알았죠? 이런 원리를 좀 알아라고, 분수를. 어차피 분수해, 계산 문제가 분수야, 다 하는 게. 지금 그거 설명할 게 아니고, 봐봐. 아이고, 씨. 이 호박에 키스 가겠네, 오늘. 자,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10하고 계산됐죠. 이렇게 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을 이렇게 산정하는 과정을 수익 환원 방법이라는 거야. 줄여서 환원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수익과 환원율과 환원 방법,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가격이 딱 얼마하고 산정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수익 환원법의 3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익 환원법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요 환원 방법은 홀수 회차, 그러니까 이제 25에, 27에, 29에, 31에, 홀수 회차의 계산 문제로 환원 방법이 이게 수익가를 계산한다는 거야. 홀수 회차의 계산 문제로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럼 이제 짝수 회차, 올해 이제 여러분 시험 칠 때 32회제, 그때는 뭐냐,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거나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은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 올해 나왔으니까 31회 때, 내년에는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원리를 서술형 또는 계산 문제로 한 개 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도 크게 뭐 요소 구성법, 시장 추세법, 투자 결합법, 또 뭐 저당 지분환원법, 부채 감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제가 다음 단계에 접목을 시키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3방식, 세 가지 방식이 뭐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 그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 네 가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 그렇게 해서 방법은 7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7가지 방법의 틀을 이제 딱 잡은 겁니다. 7개 방법이 다 나왔다. 자, 이제 이 칠판에 눈치껏 봐가면서 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봐라. 자, 첫째,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잘 나가는데 지금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좀. 무슨 방법이 뭐냐 하면 무슨 법입니다 하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법이다 하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가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상가격 또는 적상가액이라는데, 어떻게 적상가격을 했다? 재조달 원가에서 강가 누계를 공제할 수 구한다 말이야. 공제. 빼는 걸 공제 또는 차감 이래야 된다. 재조달 원가에서 강가 누계를 공제한다 그랬다. 가산이 아니고, 또 이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도 모르고 또 뭐 좋다 그래라 또. 3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강가 수정이란 재조달 원가에서 강가 누계를 가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틀렸잖아. 가산이 아니고 뭐 차감하여 그래야 될까? 빼니까, 그제? 오케이?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산법.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적산임료라고 한다. 어떻게 적산임료를 구했다? 기초가액 곱하기 무슨 이율? 기대이율이다.
이 기대이율 자리에 환원이율 들어가는 순간 그 길로 그냥 내년에 만납니다. 환원이율은 봐라. 수익 가름표에서 가격을 산정할 때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눴죠. 그럼 저 환원이율은 가격을 산정하는 이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기대이율은 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율이라고. 이 이율 자체가 틀린 거야. 여기에 환원이율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저기에 기대이율이 들어가도 안 돼요. 시험 포인트가 이거야. 요 자리에는 환원이율을 위해서 틀리게 나오고 요 자리에는 기대이율을 넣어서 틀리게 나온다고. 알았어? 딴 거 없어. 뭐 별거 없어. 뭐 감정평가 뭐 어려운데. 그 하루 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되는 건데. 그죠? 들어보니까 쉽지? 비교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선내는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 한다. 비교 방식에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이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수익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에 따라 선정되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 안경끼리 떨어져 깨진다 안경.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건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에 따라 선정되는 가격은 수익 가격이란다. 어떻게 수익 가격을 했다?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한다 해봐. 이자율로 나누는 걸 환원 또는 할인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하지 말고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한다고. 요거가 알았죠? 이자율로 이렇게 나누는 걸 환원 또는 할인이라는 겁니다.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수익 임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익 임료를 구했다? 순수익의 필요재익비를 가산하여 구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딱 하면 3방식 7방법의 체계가 딱 잡힌 거예요. 이 체계가 이제 먼저 딱 잡혀요. 그러니까 각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적상가격이라는지 비중가격이라는지 용어가 다 틀리잖아. 그죠? 이런 것들 모두가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넣는 거죠.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1, 12월에 입문 과정을, 그죠? 이제 처음부터 쭉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교재에서 11, 12월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지? 아, 내가 이 개론이라는 과목은 요 감독평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포인트고 내가 배워야 될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내용이 뭐 배운 거 없어. 실제 내용은 틀만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이번 두 달 동안에. 12월 마지막 주 되면 이제 교재가 다 입고가 될 거거든요. 기본서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수업이 진행되면 목금 수업이 없고요. 다음 주는 오늘 이제 개론은 이것으로 입문 과정을 종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화요일만 세법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만 세법 수업이 있고 수요일 공법 휴강이죠. 이번 주 공법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민법은 저번 주에 이미 종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도 저번 주에 종강했으니까 다음 주는 오늘 개론만 우리가 이제 종강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세법만 수업이 하루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중에 기본서가 입고될 것 같으니까 입고되면 여러분에게 교재를 수령하라고 문자를 드릴 거거든요. 교재를 받아가야 돼. 또 1월 4일 날 개강한 날 와서 책 줘요. 이러면 그 개강하는 날은 또 신규 등록이 상당히 많아요. 1월 4일부터 와서 등록한다고 막 한 20명씩 와서 상담하고 제가 밥도 못 먹고 정신이 없는 처지에 거기 또 책 나눠주고 막 오면 안 줄 테니까 아예 책 1월 3일까지는 와서 내가 1월 3일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기본서가 입고되면은 여러분에게 책을 교부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공짜로 다 드리는 거다. 책을 이 20만 원이 넘는 걸 안 받아가면 안 준대. 손바닥 보고 수업 들으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문자 가면 꼭 교재를 수령하러 오시길 당부를 드릴게요.